따라서 반드시 망하는 창업 아이템과 성공하는 아이템. 아마도 많은 상인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 쪽에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들도 계실 텐데, 상권이 잘 될 때는 사실은 건물주분들은 마음이 여유로워요. 누가 들어오든 뭐 장사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뭐 거리에 누가 들어오든 자기는 별 고민이 없죠. 그런데 상권이 전체가 힘들어지면 건물주와 창업자들은 사실은 한 마음이 됩니다. 많은 건물주분들께서 오히려 창업자의 마인드가 돼서,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 내 거리에 어떤 아이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어떤 카테고리의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내 거리를, 내 건물이 있는 거리를 채워주냐에 따라서 이 거리의 분석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 서울에 수많은 이제 거리들이 있었지만 그 거리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거리가 예전에는 가로수길이랑 다음에 경리단길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두 가지 길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하플로서 이제 인지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를 또 아실 거예요. 자,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에는 거기가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후미진 논현동의 뒷골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술 스튜디오라던가, 네, 아니면 조그만 화랑이라던가 작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공연도 있고 재미있는 볼거리에 전시회도 열리고 그런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애용이 되다가, 거기가 사람들이 이제 인파가 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가면 뭐 있어요? 초대형 브랜드들의 자기들의 프랜차이즈 업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런 쇼윈도우 팝업 스토어라던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뭐 지금 가면 이제 애플망 매장도 있고 옆에 자라 매장도 있고, 네,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전부 다 브랜드 전부 다 스토어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그런 조그마한 임대인들은 전부 다 빠지게 되고, 그곳이 아무런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길에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결국은 대부분의 상권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생겼을 때, 결국은 상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근데 건물주가 아니면 특정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주의 문제, 만약에 내가 그 거리의 소유자라면, 한 명이 만약에 그 거리를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너무 이런 핫한 브랜드, 너무 이렇게 큰 브랜드만 들어오면은, 너무 이런 프랜차이즈만 들어오면 내 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래, 프랜차이즈는 30%만 주고 조금 여기는 임대료를 조금 적게 받더라도 이렇게 젊은 그런 MZ들이 만든 어떤 핫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또 한 40% 정도 넣고, 또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들도 한 20%만 넣고,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한 거리나, 네, 한 상권을 두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 건물은 한 채고 그 한 채짜리 건물이 200개가 모여서 하나의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200명의 모두 다른 서로의 이해가 있는데 왜 내 건물만 뭐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 장님들도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유주의 사회잖아요. 그 누구도 가서 상인들한테, 아니면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임대료 좀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브랜드,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 넣지 마시고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다 같이 모이셔서,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서로 얼굴을 익히시고 서로 침묵을 다지시고, 그리고 이런 기회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해서, 그래서 우리 충장로,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구역의 상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나의 단합된 마음으로서 읽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권에서 장사를 하는 게 좋으냐는, 특정한 상권의 이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권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매장에 손님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에 따라서 상권의 종류가 바뀌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도 자기 집 근처에 잠깐만 편의점 갔다 올게. 아니면은 오늘 휴일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네 와이프께서 이제 밥 해먹기도 귀찮은데 우리 잠깐 뭐 하자 나가서 그냥 근처에서 먹고 오자라고 해가지고서 나갈 때 어떻게 풀로 정장 입고 남편분은 뭐 이렇게 와이프분도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하시고 그러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쓰레빠 끌고서는 그냥 있던 복장으로 대충 나가시나요? 네, 후자죠. 그러니까 그런 복장으로 내 거리에 내 매장에 오는 손님이 많다. 그러면은 그 매장은 무슨 매장이에요? 네, 생활상권이에요. 그 매장에 속해 있는 상권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신발이에요. 내 매장에 정장 구두나 아니면 하이힐이나 막 이런 거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약속 상권이고, 그게 아니라 내 매장에 뭐를 신고 쓰레빠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생활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상권과 약속 상권을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생활 상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실수요로 발생하는 상권을 뜻한다. 이때 단순 거주 또는 배우 인구만 봐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학교나 오피스 등에서 규칙적으로 이곳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생활 상권의 실수요자에 속한다. 자, 일반적인 생활 상권은 그래서 광주에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광주의 역 주변 아니면은 정류장 주변이라던가 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모여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활 상권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충정로는 무슨 상권일까요? 약속 상권입니다.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의해서 발생하는 상권으로 왜 약속 상권이라고 이름을 정했냐? 사람들이 자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들은 핫플레이스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수의 몇 군데고 그 외의 상권은 대부분 생활 상권이에요. 상권의 90%는 생활 상권이고 상권의 10%만 약속 상권이다. 예, 이 약속 상권으로 사실 정해진 곳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지역에서 축복받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이기도 해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약속 상권을 저희가 정하면 보통 4대 상권을 말하는데 그게 홍대 상권, 그리고 종로 상권, 그리고 청담동 상권, 그리고 마지막이 성수 상권. 어때요? 네 군데 다 그래. 그래, 그럴만한 곳들이지. 근데 그 네 군데를 제외하면 그러면 약속 상권이 없느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서울 전체에서도 약속 상권을 4개에서 여기서 플러스로 약속 상권인가 생활 상권인가 애매한 뭐 건대 상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더하더라도 7개, 8개밖에 되지 않는다. 주말에 무슨 말이냐면 그 1000만 시민 게다가 지방에서도 올라오신 분들도 많죠. 네, 그 수많은 MZ들이 뭐 하는 약속을 정해가지고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곳 자체가 그렇게 드물다는 거예요.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만 하더라도 4군데인데 4군데 남짓인데 저희 광주에는 제가 광주 상권을 이번 강연을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3군데 정도가 지금 MZ들이 주로 약속을 정하는 약속 상권이더라고요. 광주시의 그 넓은 면적 중에서 단 3군데만이 약속 상권의 축복을 얻었다. 왜 약속 상권이 축복일까요? 그냥 오늘 뭐 강연 자리지만은 여러분과 저 이렇게 직접 만났는데 뭐 허례허식 같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속 상권이 당연히 지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왜 지가가 높을까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생활상권에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했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최대 맥시멈과 약속상권에서 내가 돈을 벌 때 돈을 벌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의 수치가 달라요. 가령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근로서울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적 직영으로 매장 운영하는 이제 공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약속상권이죠. 그리고 저는 약속상권을 만드는 전문가고 그런데 그 약속상권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상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익을 벌기도 해요. 저희 매장 중에 익선동에 있는 매장인데 소화염전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18평짜리 가게거든요. 18평짜리 가게에서 소금빵, 요새 소금빵 유행 있잖아요. 소금빵을 팔아요.
네. 한 달에 매출이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천만 원이에요. 18평짜리, 보통 18평짜리면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테이크아웃, 메가커피 같은 거 보통 넣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달에 모으면, 한 달에 수익이 한 5, 600 남으면,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도 잘 차렸다라고 소문을 듣는 게 그 18평짜리 가게인데, 생활상권에서. 근데 핫플레이스에선 뭐 할 수 있다? 예, 18평짜리 가게에서 한 달에 7천만 원을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왜냐면 계속 줄 서 있어요. 그 소금빵을 사기 위해서. 우리 생활상권에서 계속 줄 서 있는, 하루 종일 줄 서 있고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포장해 가는 그런 곳 만나기 보통 어렵잖아요. 그런 핫플레이스에서만 사실 가능한 곳인데, 핫플레이스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똑같이 가게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거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건물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내가 어디서 해? 그랬더니 나 연남동에서 해. 나 장사 어디서 해? 그랬더니 홍수동에서 해. 이거랑 내가 아까 말했던 구파발에 아무런 그건 없습니다. 네, 무슨 안 좋은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제가 이전에 구파발에 산 적이 있어서 잘 아는 곳이라. 그래서 근데 내가 장사 어디서 해? 구파발에서 해. 느낌이 다르죠. 네, 느낌이 전혀 다르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걸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핫플레이스, 연남동에서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남동에서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사가 중간 정도 되는 곳이 이 생활상권에서는 제일 잘 되는 곳보다도 여기가 매출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임대료도 높고, 그리고 그만큼 건물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곳에서는 건물주가 예전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진짜로 다 옛말이에요. 아마도 건물주이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아마도 공감 많이 하실 텐데, 거리가 좁고 다음에 장사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러면은 누가 왕이에요? 네, 임차인이 왕이에요. 임차인님 혹시 이번 계약 기간 연장 안 하시고 장사를 그만두실 생각이신가요?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진짜로. 안 그러면 임차인이 월세가 좀 비싼 것 같아서 저 그냥 딴 데로 옮길까 봐. 그럼 아이고 월세가 비싸세요. 이게 절로 나와요. 망한 상권에서는 내가 얼마를 주고 들어왔던, 여기 월세가 얼마였던, 서울에 보면은 수많은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실에 명동에 또 공실이 많고 종로에도 공실이 많고, 아까 말했던 가로수길 가면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공실에 보면 임대인 구함이 2년째, 3년째 붙어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임대인 구함, 그냥 임대하고서는 전화번호만 붙여져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보면은 임대인 구함,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계절을 바꾸면 임대인 구합니다. 다음에 임대해 주실 분 꼭 연락 주세요로 바뀌어 있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냥 공실, 나는 그리고 임대료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와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예요. 나 얼마 아니면 임대 절대 안 준다고. 내가 놀리고 말지. 그러다가 이게 한 해, 두 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임차료를 내려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임대를 주든 임차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던 결국은 그 거리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상권과 같이 한번 우리 중장로 상권을 비교를 하면서 아까 제가 죽은 상권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잘된 상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된 상권과 죽은 상권은 무엇이 차이였길래 잘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상권은 왜 죽었는가, 이거를 같이 한번 이유를 분석해 보시면 우리의 상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권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 상권과 자식 상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으로서 나뉘는 거예요. 특히 부모 상권과 자식 상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핫플레이스, 약속 상권이 있고, 그 약속 상권 전체를 그거를 다시 세분화해서 나눌 때 부모 상권과 자식 상권이라고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모 상권이라는 건 상권의 태동을 일으킨 곳으로 국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장점을 잃어버렸지만 이동의 공급 역할을 하는 상권을 만든다.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 있는 가장 거대한 상권 중에 지금은 제1의 상권이 홍대 상권이 됐어요. 예전엔 명동이었는데 지금은 더 거대한 상권이 홍대 상권이 됐어요. 홍대는 처음에는 제가 20몇 년 전에 대학교 때는 홍대 상권이 없었어요. 무슨 상권이 최고였냐면 그 당시에 신촌 상권이 최고였어요. 그러면 신촌역을 주변으로 해서 연대 앞에 거기에 거대한 상권이 있고 거기에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양 옆으로 있는 상권이 이쪽으로는 뭐가 있고 네 이쪽으로는 동명동 쪽 가는 상권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대 상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촌에서 이대로 연결되는 상권이 가장 핫한 상권이었고 그랬을 때는 신촌역이 뭐고 네 신촌역 2호선 있는 쪽이 부모 상권이고 그리고 이대역이 있는 이대 상권이 연결되는 쭉 전철역 항정거장을 걸어가면서 연결되는 상권이 무슨 상권? 자치상권. 먼저 태동한 신촌역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고 그리고 그 옆으로 연결되는 이대역이 자치상권이에요. 그래서 신촌에서 이대로 넘어가는 상권까지가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변하면서 홍대랑 그러면은 신촌도 한정거장 차이거든요. 이거 홍대 입구역에서 한정거장 내려가면 신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홍대도 신촌의 자치상권으로 생긴 상권이냐? 아니에요. 스스로 태동한 상권이에요. 홍대랑 신촌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언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서 홍대에서 신촌을 절대 가지 않아요. 그 중간에는 상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언덕 때문에. 그러면 홍대는 스스로 떴는데 홍대 앞에 아까 보통 상권이 생기기에 가장 좋은 소규모 음악 연습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디 밴드들도 가서 여기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홍대가 미대로 유명하잖아요. 네, 예술인들 작업실이 되게 많고 스튜디오가 많고 갤러리들이 들어오면서 홍대 상권이 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서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홍대 상권이 어떻게 됐냐? 망했죠. 홍대 입구 근처는 사실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너무 홍대가 커지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흘러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니 바쁘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서 어디를 가느냐? 홍대 입구 근처. 예전에는 이 근처에서 소비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 홍대까지 이렇게 홍익대 캠퍼스까지 연결되는 이쪽으로 해서 상권이 가장 이렇게 붐볐었는데 근데 이 상권이 흘러서 연남동으로 가고 흘러서 합정동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북쪽으로 흘러서 아래로 내려간 상권이 생기고 위쪽으로 올라갈 상권이 생겼죠. 그런데 홍대 입구 상권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양쪽으로 간 상권 중에서 예전에는 합정동이 더 먼저 주목을 받았어요. 합정동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남동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잠깐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를 저희가 잠깐 바로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합정동을 가는 길은 아마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한번 홍대를 한번 가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홍대에서 합정동을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고 상점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상점밖에 없어요. 상점들이 있는 그냥 골목길에 그냥 빼빼르하게 상점들이 있을 뿐인데 근데 연남동에는 뭐가 있냐면 연트럴파크가 생긴 거예요. 이 연트럴파크가 철도가 원래 있었던 경의선이 있었던 그 철도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그 철도의 길이만큼 되게 아주 가느다란 선형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름다운 대단히 멋있는 무슨 국립공원 같은 공원이 아니에요. 폭이 기껏해봤자 한 15m밖에 안 되는 길다란 이렇게 철도를 따라서 가는 그냥 조그만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가로수가 중앙에 심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조그만 공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공원조차도 생기니까 이 공원이 이 상권에 엄청나게 큰 활력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공원 가지고 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공원이 있고 없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자, 상인들이 장사를 할 때 왜 이게 큰 차이냐면 자, 상인들이 봅시다. 내가 여기서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트럴파크인데 이 연트럴파크 앞에 있는 건물들인 거예요. 연트럴파크 앞에 있는 건물들인데 이 건물들이 대부분 내 건물에 뭐만 누르면
창문만 뚫으면 그러면 앞에 뭐가 보여요? 일반적으로 건물 앞에 통창이 생겨도 그 건물 앞에는 뭐가 보일까요? 다음 앞에 있는 건물이 보이죠. 네,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서로 집이 보이잖아요. 자, 내 빌라에서 문 열면 뭐 보여요? 앞에 빌라 보이잖아요. 아파트에서 문 열면 뭐가 보여요? 앞에 있는 아파트 보이죠. 그게 일반적인 풍경이죠. 근데 여기는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공원이 있고 나무들이 있으니까 내가 건물을 열면 뭐가 보여요? 나무와 조경이 보여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예요. 창가 좌석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건물주가 뭐만 해주면, 통창만 뚫어주면은 인테리어 비가 들지 않아. 안에다가 뭐 복잡하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깔끔하게 안에 모던하게 그냥 해놓고 가구만 갖다 놔도 카페를 열 수 있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내 매장에서 몰래서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내 매장 안에서 안 먹고 뭐 어디서 먹어요? 공원에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먹어요. 자, 이런 풍경 당연히 어떠겠어요? 이런 풍경을 할 수 있는 곳과 아까 합정동은 뭐라 그랬죠? 건물 앞에 그냥 건물이 있다 그랬죠? 예. 자, 이 건물 앞에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 잔디밭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가서 잠깐 앉을 곳은커녕 잔디밭 같은 곳에 이렇게 막 눕고 앉아 있는데 그런 거는커녕 그냥 가만 서 있을 만한 곳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앞에 볼거리도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런 곳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남동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까 경리단길이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수길을 보면서 상권이라는 게 원래 돌고 돌고 그리고 금방 떴다가 금방 지는구나. 상권 몇 년 못 가는구나. 핫하다 그래도 이게 되게 짧네. 한 2, 3년 지나면 금방 또 원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상권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핫한 상권에다가 뭔가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더라도 보통 법을 많이 내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새는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 돼서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뭐 건물주가 쫓아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걱정이 되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상황. 장사가 안 돼서. 여기가 요새 핫하다고 하던데 동명동 카페거리 핫하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카페 차리면은 뭐 할까봐. 한 1, 2년 지다가 이제는 동명동 다 죽었다고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손님도 안 오고 그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경리단길과 가로수길이 만들어낸 사실 전 국민적인 약간 오해에 가까워요. 상권은 그렇게 쉽게 생겼다가 쉽게 망하지 않아요. 한 번 망한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생긴 상권이 망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 그 두 개의 케이스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다. 왜냐하면 홍대 상권이 아까 제가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때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도 젊어 보이지만 45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생겼던 상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홍대 상권은 여전히 건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부모 상권이니까 자식 상권이 연남동은 언제 생겼냐? 15년 됐어요. 연남동에 상권이라는 게 생긴 지 15년이 됐는데 지금 연남동 15년 됐으니까 그러면은 상권이 그렇게 빨리 죽으면 벌써 한 3번은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연남동은 지금도 핫하고 주말이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제 생각에 내년에도 아마도 핫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핫할 거고. 자, 연남동을 핫하게 만들었던 비결이 연트럴파크라면 지금 핫한 상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상권은 죽고 어떤 상권은 핫한데 그 죽은 상권과 핫한 상권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가치와 잔존가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경리단길은 왜 죽었고 경리단길은 왜 죽게 되었을까? 자, 경리단길이 가장 정말 수많은 길들에 리단길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있죠. 부산을 가도 해리단길이 있고 잠실에도 송리단길이 있고 지자체를 가도 경주에 가도 황리단길이 있고 군산에 가도 무슨 리단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핫한 길에 리단길을 붙인 이유가 경리단 때문이에요. 경리단길이 그만큼 핫한 길이었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길인데 근데 한순간에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아무도 안 오는 길이 됐어요. 자, 경리단길은 유동가치의 그 길의 가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의 예로 들었던 연트럴파크, 연남동은 잔존가치의 그
핫한 상권의 이유가 있었어요. 서로의 핫함이 이유가 달랐다. 자, 유동 가치는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가치예요. 이동하는 가치, 사람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금방 변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잔존 가치는 우리가 뭐를 잔존 가치라고 해요. 회사 같은 거 청산할 때, 뭐 할 때, 집 같은 거 이렇게 뭐 경매 넘어갈 때, 그러면은 뭘 평가해요? 이 집에 지금 남은 연한이랑 이렇게 평가해서 그거를 잔존 가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에 남아있는 부동의 가치, 대부분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뭐예요? 집 같은 경우에 건물값 빼고 뭐만, 땅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땅값만 남는 거. 그래서 어떤 한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모든 유동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고 남은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걸 잔존 가치라고 해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수동이 서울에서는 누가 뭐래도 요새는 제일 떠오르는 상권으로서 아직 상권의 크기나 아니면 상권에 어떤 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연남동 그 송대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근데 떠오르는 상권으로서는 가장 핫한 상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성수동 상권이 왜 핫할까를 보면 성수동이 핫한 지도 벌써 10년 됐어요. 10년 됐다는 건 이미 장기화에 돌입했다는 건데 당분간 이 핫함은 그럼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잠깐 2, 3년 떴다가 많은 상권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성수동 상권이 핫한 이유는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지번의 크기에 달려있어요. 성수동이 왜 떴을까요? 처음에 여기 건물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건물들이 다 뭐예요? 창고죠. 성수동은 서울의 어떤 주요 중심지에 있는 가장 오래된 창고 지역이에요. 공장 지대예요. 공업 지역이 성수동. 서울에 사실 공업 지역이 다 공장들을 어디로 전부 다 경기도 외곽으로 전부 다 보내버렸으니까 공장이 남아있지 않는데 근데 성수동이 되게 늦게까지도 공장이 2000년대까지도 공장이 남아있었던 곳이었고 공장이 있었다 보니까 창고가 있었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었던 모랑 경리단길과 가장 큰 차이였어요. 경리단길은 경리단길의 평균 집원당 한 집원당 평의 크기가 경리단길은 한 집원이 보통 23.8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집들이 모여 살던 H상철 거기가 해방촌과 더불어서 되게 조금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던 것들이 나중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도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자그맣게 이렇게 집원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모양대로 건물들이 올라갔고 건물들이 다 되게 소규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1인 레스토랑,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한 팀 받을 수 있는 레스토랑, 막 이런 것들만 운영하는, 그리고 되게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숍 이런 것들만 주로 들어와서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성수동은 평균 집원의 크기가 300평이 넘어요. 서울에서 평균 집원이 300평이 넘는 곳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일부러 만든 지역 말고 이런 자연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곳들 중에는 없어요. 네. 중구에 있는 이런 대형 빌딩들이 있는 곳 말고 이런 일반적인 그냥 이 지역에서 이렇게 큰 집원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큰 집원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다? 공장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집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안에 커다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MB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엄청나게 큰 MB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점점 예전에 비해서 더 큰 MB들이 사랑을 받아요. 카페를 만들더라도 예전에는 200평이면은 그러면 대형 카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 외곽에 보면 요새 막 1000평, 1500평짜리 카페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제 200평짜리 가지고 대형 카페라고 어떻게 얘기도 뭐 하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공간들이 점점 커지는데 서울 내부에서 그런 공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리고 자체 이 낡은 공장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 낡아 빠진 저 공장이 나 예전에 뭐 6.25 동란 때도 생각나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저게 되게 핫한 이제 인더스트리얼적인 무드를 제공해서 서울의 브루클린이다 이러면서 이 공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은
자체로서 핫함이 있는데 그 핫함의 이유가 뭐에 있다? 큰 지번과 공장이라는 자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의 가치일까요? 잔존 가치일까요? 잔존 가치죠. 네, 성수동만이 갖고 있는 이 공장을 다 허물어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지번을 쪼개가지고 작게 만들지 않는 한 성수동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만들었었던 익선동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곳이었어요. 쪽방촌이었어요. 그래서 30평짜리 한옥을 그걸 다시 5개로 나눠서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공동 화장실 해가지고 5명한테 따로 임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쪽방으로 만들었던 곳인데, 저는 이제 익선동에서 무슨 이제 가능성을 발견했냐면, 바로 옆에 북촌이 있는데, 북촌의 한옥은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익선동 개발했었던 2016년도에도 북촌의 한옥은 평당 5천, 6천 이랬어요. 근데 익선동은 1,500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지? 익선동도 뭔데? 100년 넘은 한옥들인데. 사람들이 북촌의 한옥은 되게 잘 가꿔서 대간민들이 살던 한옥이지만, 익선동은 전형적으로 서민들이 살던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진짜 아직도 살림집으로 대부분 이용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됐을 뿐 이 안에 되게 아름다운 한옥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교통적인 가치로 생각했을 때는 익선동은 종로상가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오기가 쉽기 때문에 익선동을 잘 개발을 하면 북촌 한옥마을보다 더 인기 있는 곳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익선동 개발을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익선동도 2015년부터 저희가 개발했는데 5, 6, 7, 8, 9, 10, 11, 12, 13 9년 차거든요. 자, 예전에 익선동 저한테 항상 인터뷰할 때 물어보던 게 있어요. 이제 디벨로퍼로 익선동을 개발하셨는데 익선동도 경기단교처럼 되는 거 아니겠냐? 좀 몇 년 핫하다가 마는 거 아니겠냐? 2018년쯤에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2019년, 20년 가면은 금방 죽지 않겠냐? 근데 2023년이어도 지금도 익선동에 주말에 가면은 서로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많죠. 익선동의 잔존가치 뭘까요? 아까 성수동을 들으셨으면 익선동의 잔존가치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익선동의 잔존가치는 100년 된 한옥이에요. 이게 이제는 한옥마을로 지정이 돼서 아무도 이제 한옥을 허물고 내가 그냥 따로 건물을 못 지어요. 이제는 한옥으로 완전히 보존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익선동은 특별히 지금은 이제 너무 가치가 올라서 더 뛰진 않겠지만 가치가 내려갈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익선동의 이 100년 된 한옥이라는 거는 새로 공급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가 한옥마을을 만들더라도 그 한옥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새로 만든 한옥인데, 이렇게 오래된 구옥에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한옥의 느낌을 사실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익선동은 100년 된 한옥마을이라 하는 구체적인 뭐가 있다? 잔존가치가 있다. 그리고서 연트럴파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공원을 보니까 수많은 상권들에 이런 공원이 정중앙로에 이 공원이 있다는 건 양옆으로 뭐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다니지 않는 이렇게 넓은 도로로 따지면 6차선 정도 되는 거리에 중앙에 한 3차선 정도가 뭐로 되어 있고 나무들로 되어 있고 숲으로 되어 있고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5차선 정도가 거리로 걸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엄청나게 환상적인 상권이죠. 엄청나게 환상적인 상권이에요. 주로 6차선에 있는 도로를 그걸 싹 다 막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 만들어진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서울에도 없어요. 서울에도 그렇게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트럴파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상권에 엄청난 잔존 가치를 부여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연남동은 대부분 연남동은 1종 주거지와 2종 주거지가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끝에 있을 거예요. 이건 연희동인데 연남동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이 연결될까? 발전해 하는 방향이라고 했었을 때 뜬금없이 오른쪽으로 꺾어서 연희동으로 발전이 됐어요. 잠깐만요. 지도가 있었는데, 연희동으로 발전이 됐는데, 연희동은 아까 연남동은 2종 주거지와 1종 주거지가 합쳐져 있다고 그랬는데, 연희동은 다 1종 주거지예요. 1종 전용 주거지야, 그것도. 그러니까 용적률이 몇 프로냐면 100%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100%인 곳에서 어떻게 건물도 못 짓고 장사를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연희동의 장점이 됐어요. 1종 주거지다 보니까 애시당초 여기에 뭐가 없었냐면 빌라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커요. 빌라가 없었어요. 다 모였어요. 단독주택이었어요. 자, 용적률이 100%라는 건 내 건물에 내가 땅이 100평이면은 100평짜리 건물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층을 50평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뭐 2층을 50평으로 지으면 끝나요. 용적률이. 2층짜리 건물밖에 없어요. 연남동에. 다 낮은 건물밖에 없다. 자, 2층짜리 건물만 있는 거리가 어떤 건지 아마도 걸어보신 이 기억이 까마득하셔서 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연남동을 가보면 하늘이 보여요. 빌라촌에 가면 하늘이 안 보여. 4층,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빽빽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내 거리에서 보면은 단만 보여요. 그런데 2층짜리 건물을 보니까 하늘이 보이고 2층짜리 건물밖에 안 올라가다니까 뭐예요? 건물 앞에 마당들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2층짜리 건물이 있는 아주 우리가 옛날에 살던 아주 옛날에 우리가 한 1980년대쯤에 존재했었던 그 당시에 그냥 단독주택 단지의 마을의 느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나의 카페를 만드는데 4층짜리 건물에 2층, 3층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랑 단독주택 하나를 내가 장사를 하는 공간으로 가지는 거랑 어떠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내 카페에 뭐가 있다는 게, 마당이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연희동이 핫한 곳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연남동이 갖고 있던 장점은 더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희동은 지하철도 안 다니고 지하철역에서 연희동 가려고 그러면 15분을 걸어야 돼요. 15분이면 1km인데 아니 1km 떨어진 곳까지 누가 걷겠어요. 근데 걸어. 그만큼 연희동이 사람들한테 뭘로서 잔존가치로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동가치적인 것에 이제 그 어떤 유동적인 가치에다가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장점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사실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죠. 자, 광주 3대 유동상권을 지금 뭐 이제 생각은 모두 다 다르실 수 있는데 MZ 세대들이 많이 가는, 20대 30대들이 많이 가는 공간들을 이제 예로 들었을 때는 지금 상무지구가 전통적인 이제 강호고, 그리고 충장로 상권이 또 전통적인 강호죠. 그리고 첨단지구라고, 요새 뭐 시너지 파크랑 뭐 이것저것만 생기면서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좀 많이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아직 많이 가는 곳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첨단지구를 제가 넣어봤는데, 이 중에서 충장로 상권은 서울의 종로 상권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종로 상권에 명동이 들어가 있는데 명동과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전에 뭐가 많았고 패션의 중심지였고 옷가게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그 옷가게들 많은 그때들 사람들이 쇼핑하고서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있고, 그리고 좀 지나가면 그러면서 여기는 홍대 상권이랑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홍대 상권에도 홍대 상권 메인에는 뭐가 밥 먹는 곳보다도 뭐가 더 많았냐면 옷 파는 곳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내려오면 연남동에 가면 뭐가 많아? 카페가 많죠. 자, 이 상권의 이쪽에서 동명동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러면 동명동 쪽은 뭐가 많아요? 카페가 많죠. 동명동 쪽 분위기가 아까 제가 말했던 연남동, 그리고 더 넘어서 연희동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거기를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동명동이 동명동이 요새는 카페로 잘 되니까 건물 싹 다 허물고 그리고 다 높은 건물로 올리면 그러면 더 잘 되겠지. 그러면 동명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동명동이 가지고 있었던 잔존 가치를 무시하고 새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동명동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성수동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성수동이 만약에 20년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핫할 수도 있는데 성수동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뭐냐면 성수동은 거기가 공업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400%예요. 그러니까 그 곳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래는 전부 다 뭐로 쓰다가 창고로 쓰다가, 창고는 뭐예요? 1층이죠. 1층짜리 큰 청고 높은 창고로 쓰다가 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건물을 짓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 아니면 이 땅을 파시면 한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용적률을 최대로 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8층짜리, 1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수동이 그렇게 10층짜리 건물들로 다 들어오고 나면 지금의 성수동이 될까요? 전혀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디랑 똑같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랑 똑같아요. 거기는 또 일반 아파트나 이런 거는 또 못 만들어요. 지산이나 이런 것만 만들 수 있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동을 죽이는 길인데 아직 다행히 성수동이 그렇게 소비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유지가 되는데 사실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논명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 용적률을 높여서 이제 만약에 높은 건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카페 거리로서 더 이상 기능을 잃게 될 거예요. 자, 충장로에 침체가 심하죠. 저희가 충장로를 제가 작년에 가봤을 때 사실은 빈 건물들, 빈 상가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충장로를 오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좀 더 이제 익숙한 서울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희의 충장로 거리를 한번 봅시다. 충장로 거리에서 이 독립단길 카페 거리까지가 딱 떨어진 거리가 제가 아까 말했던 홍대에서 연희동이 떨어진 거리 정도예요. 그래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꽤 걸어요. 하지만 걸어갈 만한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장로 거리에서 이렇게 만남은 충장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왜냐면 문화전당역이라도 하면 이쪽에 금강노사가 여기서 내려져서 이 충장로 거리에서 처음에 유동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걸어서 독립단길 카페 거리까지 가시는 게 보통 이쪽인 거죠. 지금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이 전철 라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쪽으로 모두 다 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철역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까지 건너가지는 보통 않는 거야. 이 사이에는 불과 도로 하나가 있지만 그 도로가 뭐를 갈라요? 아예 지역을 구분할 정도로 커다란 갈림돌이에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영혼앞을 가르는 정말 이것처럼 이게 너무나 서로 갈등이 사실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이제 거리인 거예요. 이제 역을 따라서 사람들이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에서 사실은 경쟁력을 저쪽에 좀 더 뺏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상권이 모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구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오신 시민들 모두 다 이 상권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른쪽만 잘 되고 왼쪽만 안 되고 아니면 왼쪽만 잘 되고 오른쪽만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 텐데 오신 분들이 결국은 이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곳도 아우르면서 이쪽도 같이 가시는 뭐 할 수 있는 여기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카페 거리인데 식사는 여기서 하고 차는 저기 가서 마시고 데이트할 때 적당히 걷기도 하고 정말 좋죠. 한 곳에서 식사와 전부 다 차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은데 지금은 사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카페 거리 쪽으로 뭐가 더 많아요. 식당들로 새로 생기는 곳들이 저쪽으로 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핫한 곳들이.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식사와 카페를 모두 다 해결을 하면 그러면 이쪽으로는 오지 않으실 거다. 충장로는 자 오늘 사실 제가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니고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면 또 화두를 던지는 정도의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 충장로와 아시아 문화음식거리에 있는 이 아래쪽 거리들에 독립단길 카페 거리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존 가치는 무엇인가? 어떤 잔존 가치를 만들어야 우리 거리에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와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동적인 가치에 기대해서는 안 돼요. 아까 유동적 가치와 잔존 가치라고 했는데 유동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큰 설명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경리단길은 100% 유동 가치로만 거의 뜬 곳이에요. 그 유동 가치가 뭐였냐? 경리단길이 왜 떴는지를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명했다는 것만 알지. 그리고 사람 많을 때 가보신 적은 있어도 경리단길이 왜 떴는지는 모르실 텐데 경리단길이 왜 떴냐면 역사가 좀 긴데 짧게 설명할게요. 이태원역에 예전에는 없었어요. 월드컵 때 생긴 거예요. 이태원역이라는 역이 없었고 지하철이 거기는 6호선이 안 다녔어요. 6호선이라는 노선이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만들어진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도 6호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태원은 미군 부대 사이에 있는 정말 고립된 섬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은 이태원만의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무슨 문화가 외국인들만이 찾는 곳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때는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전부 다 영어나 자기네 말로 돼 있고, 그리고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직원들이 저 서빙을 받았어요. 영어로 주문을 해야 되는 곳이었어. 그러던 곳인데 지하철역이 뚫리니까는 어떻게 접근성이 쉬워졌죠. 한국 사람들이 갔어. 이태원 한 번도 안 가보던 사람들이 이태원 가봤더니 너무 신기해. 막 외국 먹어보지도 않은 특별한 나라들 음식이 다 있고, 그리고 정말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들이 운영하는 카자흐스탄 식당이 있고, 이슬람교인들이 운영하는 이슬람 식당이 있고, 프랑스인들이 운영하는 프랑스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네, 호재인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냐면 본래 단골들은 주로 뭐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LA 한인타운에 K푸드 열풍이 불더니 북창동 순두부에 전부 다 외국인들만 와서 한국 사람들은 앉지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던 곳들이 그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피해서 그 옆으로 갔으니 그 옆으로 간 게 뭐예요? 경리단길이에요. 그러니까 경리단길이 핫해진 이유는 뭐가 많아서? 외국인이 많아서. 자, 외국인이 많아서 핫한 곳인데, 근데 그 외국인들이 많아서 핫하니까 또 뭐 있을까요? 이태원은 점점 외국인 비율이 줄어들고, 이태원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가게들이 대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태원이 떴던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뭐를 찾아서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맛집들을 찾아서 경리단길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게 경리단길이 흥한 이유예요. 자, 지금 말했던 이유 중에서 부동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외국인들이 이동을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동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가치로 인해서 발전된 상권은 금방 없어질 수 있다. 이 유동가치가 변하면. 그럼 유동가치는 왜 변했냐? 한국 사람들이 또 오니까 또 도망을 갔어. 어디로? 그 옆에 있는 해방촌으로. 지금은 그래서 해방촌이 가장 세계 중에서 핫해요. 근데 그 해방촌도 한국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 그러면 외국인 이제 어디로 도망갈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옆은 이제 용산 기지거든요. 용산공원인데 도망갈 곳이 없어서 점점 해방촌 더 위로 올라가지고 오겠죠. 점점. 지금 막 이런 상황인데 결국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 충장로와 아시아문화음식거리를 만약에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뭐를 연다? 페스티벌을 연다. 자주 뭔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지자체 행사를 연다. 이거는 이 거리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동가치예요. 돈은 쓰지만 그 축제가 할 때만 반짝이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동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상권을 위한 부동의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상권의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잔존가치를 높이는 것이 이곳의 장점이 될 거예요. 잔존가치를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중간에 있는 뭐 거리 옆으로 해서 전부 다 상가 뭐 두 동씩 부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공원 지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드냐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리를 막 부시고 공원을 만들고 뭐 아니면 집원 통폐 앞에서 갑자기 창고를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 성수처럼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잔존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다른 것들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그것도 광주에 있어요. 뭐 어디? 통정시장. 현대카드 같이 헌법했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물론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에서 사실은 현대카드가 손을 뗀 다음에 지속성이 좀 떨어졌던 거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의 송정시장보다는 지금도 유동인구가 꽤 있는 편이고, 광주역에 내리신 분들이 예전에는 광주 송정역에 내리시면 사실은 송정역은 상권이랄 게 사실 없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께도 재밌고 즐거울 이제 전통시장 구경하면서 힙한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최근 몇 년간 계속 사랑을 받았죠. 만약에 이게 현대카드와의 잠깐의 협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었다면,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었다면, 이거는 송정시장의 잔존가치가 부동의 가치로서 시장만의 특색이 되어서 저는 오래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의 장점이라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의 가치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잔존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잔존가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머리도 아픈 일이에요. 유동 가치가 훨씬 더 쉽게 한 번에 짠 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잠깐의 효과는 마치 우리가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항생제를 맞는 것처럼 잠깐은 효과,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이렇게 주사 맞으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은 힘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로는 안 된다. 내 자가 면역으로 결국은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존 가치, 부동의 가치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카페를 차리셨는데, 근데 그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이, 대표님 손님이 안 와요. 1년 중에 4월에만 손님이 오고, 나머지 11달에 손님이 안 온다고. 네, 근데 당연한 거죠. 진해 저희가 뭐 보러 가요? 벚꽃 보러 가죠. 그럼 벚꽃이 없으면 진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분은 진해 그러니까 특정한 네, 지자체 공무원들만 오시는 이제 강연에 제가 가면은 이제 다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것 중에서 벚꽃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벚꽃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있던 사례인데 이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이렇게 주셨던 어떤 이제 상인분이셨어요. 근데 진해 카페를 차리셨는데 근데 진해 분도 아니죠. 네. 저기 서울만 있고요. 아, 네네네. 이거는 저희 받은 거긴 한데, 네네. 아무튼 네, 직접 가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 그 충장 상권이 살아날까? 이게 지금 오늘 그 강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하도를 던져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그거 듣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지금 앉아서 지금 말할까 저리 말할까 기다리고 그 말은 안 나와. 저기 오늘 이제 제 강연의 주제가 충장로 사건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사실은 아니었고 이제 좀 전에 그랬잖아. 하도를 내가 던져줄 수는 있으나 충장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네. 그 화두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의 가치에 신경을 쓰지 말고 잔존 가치를 올리기 위한 부동적인 요소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여기 또 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화두를 던지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네. 하두라는 게 잔존 가치를 올려야만이 충장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잖아요. 네. 제가 충장로 1, 2, 3가 상인의 이경란입니다. 네네. 저번에 10월 달에 충장 축제를 해가지고 80만 명이 방문했거든요. 5일간에. 근데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충장 축제 때 매출이 많이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태는 80만 명이 방문한 이후에 전혀 변화된 건 없다. 그 얘기는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축제를 한다고 해서 또 방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하면은 충장 축제랑 연결해서 올릴 수가 있을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지자체